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3일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4일 동안의 긴 휴식 기간을 지나고 새해 첫 거래가 됩니다. 새해 첫 거래가 되는 날은 아무래도 약간은 이제 조금 상승이 있겠죠. 초반에는 이제 상승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상승 모멘텀을 노리고 그러니까 말일에 샀던 사람들이 이때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못 샀던 사람들의 그 욕구 때문에 그런 이제 상승이 장 초반에 나오면 예, 그거를 보고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뭐 한 4%나 5% 하여튼 적은 그러한 퍼센티지라도 그냥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 그다음에는 이제 작년의 연속이라고 봐야죠. 예, 연속인데 뭐 그거는 이제 따로 월요일 날 장이 끝나면 다시 이제 짚어주면서 이제 좀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보고요. 좀 폭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폭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소문이죠, 소문. 거의 이제 폭락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현재는 그냥 그럴 거다, 올 거다라는 이제 이 소문이에요, 소문. 소문일 때는 절대로 폭락이 안 옵니다. 약간 이 소문이 조용해져서 뭔가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불현듯 노는 게 폭락일 겁니다. 항상 폭락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예측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폭락이 올 때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조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발치를 좀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도 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 폭락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국의 뭐 정책 변동,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나 뭐 대형 기술주에 뭐 반도점 규제를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그런 거에서 타격을 입죠. 이제 그런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이 두 가지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인플레이션 논의 시점,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어, 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게 됐죠.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산들의 가치가 돈 가격이 결국 돈이 많이 풀려서 돈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자산인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똑같죠. 아니면 또 이제 상품 시장도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품 시장도 다양하죠. 금은 뭐 구리, 철강서, 뭐 심지어 뭐 고기까지 육류, 뭐 채소 뭐 다 있죠. 그런 것들이 생필품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문제가 대충 아시는 것도 미국에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공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발행을 자꾸 하니까 미국의 신용도 떨어지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죠, 악화. 그죠? 이렇게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아무리 긴축통화, 돈을 찍어내는 나라라도 이렇게까지 계속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계속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찍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냐 이거죠.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 때문에 미국도 지금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는 계속 발행할 때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월가나 이런 데서는 뭐 2년인가 뭐 2023년인가 2년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인가요? 2년 동안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져도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냐 이거죠. 힘들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보는 시점에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시행을 했을 때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식이 또 오르는 부분은 주식이나 부동산, 특히 부동산은 그래도 딴 나라들은 부동산이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언론과 국가, 그러니까 특히 언론이 이 건설업계와 함께 해서 아직도 막 오른다고 펌프질을 하지만 사실 현장은 지금 엄청 무너졌죠.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대충 그 조회만 해봐도 알 겁니다. 실질적으로 급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쉽게 뭐 그냥 한 달 있다 팍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버티다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최소한 하반기 되기 전까지는 뭐 서서히 빠지던가 그러다가 한번 급락을 하는 시점이 오겠지만 그렇게 한 번에 안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 주식보다도 더 좋은 뭔가 이제 채권 투자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다른 대체 상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해서. 그렇다 보면은 주식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대체 그 상품들로.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폭락이 온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적절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도 뭐 이제 미국에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원달러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쌉니다. 환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1,088원, 1,000원대 초반이죠. 1,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잠깐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바닥권이죠. 근데 이거를 한번 10년 차트로 한번 보십시오. 10년 차트로 보시면 지금 환율이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한 번씩 이렇게 이루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점 역시도 뭐 이렇게 그려보면 아실 거예요. 네, 거의 뭐 고점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저점을 그려보면 네, 저점이 왔죠. 그래서 이제 밴더 지금 하단에 걸려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네, 달러를 사야죠. 달러를 사두면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뭔가 좀 큰 혼란이 올 거라는 예상은 다 돼요.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그러면은 올해 안에, 최소한 연말 안에,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그래도 V자 반등은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이렇게 한 4-5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바로 올라가진 않죠. 다들 이렇게 산을 한 번씩 고르고 이렇게 올라가죠. 요번에도 분명히 최소한 석 달에서 많게는 6달까지는 최소한 6달까지는 이제 바닥을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 6개월 봐주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많이 우리나라에 혼란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어차피 미국은 달러가 이렇게 저평가되는 거를 방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랬을 경우에 달러가 지금 1,300원에서 1,500원을 간다는 말이 굉장히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저도 그냥 들은 거고 느낌도 저도 어쨌든 이 고점을 뚫을 것 같아요. 이게 고점이 거진 뭐 1,250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거의 뭐 1,250원 정도 될 텐데 제 생각에도 이 정도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지금 이 거품
이 가계빚, 뭐, 그리고 또 중소기업 빚, 이런 거부터 또 내년에 어차피 바젤3를 도입하면서 오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과 뭐, 충당금 문제부터 이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 이런 그 DSR이나 뭐 DTV 같은 거 이런 거 시행하면서 규제가 우리는 굉장히 강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이제 그 부채에 대한 거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원금 상환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원금을 좀 축소해라. 너의 신용도 낮으니까 축소해라. 그래서 금융기관은 그 충당금을 거진 2배 정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한마디로 대출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리도 분명히 미국이 올리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달러를 사는 게 낫죠. 달러를 지금 사든 뭐 반등에 사든 어쨌든 1,000원 밑에 사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번에 그 뭐야 그 구글에서 그 여기 유튜브 달러로 입금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달러로 받으려고 그래요. 뭐 많은 돈은 아니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예, 지금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 폭이 최소한 3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수입 괜찮은 거죠, 사실. 돈이 큰 사람들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모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러 저축을 하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렇다고 지금 이제 이거의 해지용으로다가 이제 금 얘기도 가끔 하는데 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금을 보시면은 금은 지금 3년짜리인데 금은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제 뭐야 그 유동성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찍고 빠졌는데 다시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해도 어차피 그렇게 크게 상승할 요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해지용으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 가격이 아니에요. 금은 바닥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금은 뭔가 이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이런 거를 상품을 사서 보관하는데 가격이 그렇다고 아주 훌륭하지도 않은데 뭐 이걸 보관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또 생각보다 이렇게 좀 메커니즘이 좀 여러 가지 나라별로 좀 다르게 걸려 있기 때문에 금을 사두는 건 아닌 것 같고 달러를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달러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사두시면 또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올 거라는 예상을 다들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건 대세적인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달러를 사는 거를 권해드려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금리 인상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하루에 3번 확인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확인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방으로 갈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 뭔가 그 리스크적인 문제가 부각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되면서 아니면 달러 자체의 그런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상방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갑자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도가 터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부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물론 잘 나가는 회사는 잘 나가요. 그렇지만 여기에 가려져서 은근슬쩍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거 발행하고 해가지고 어 수혈을 받은 회사들이 꽤 돼요. 수혈. 근데 이 수혈이 없었다면 바로 부도 났을 회사들도 꽤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몇 개 품목은 잘 된다고 쳐도
전반적인 그 시장은 계속 이 하락 국면이지 않습니까? 성장률도 하락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신문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 부도 위험에 처한 대기업들도 있고요. 또 금융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바젤 3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금융기관의 이런 회계제도 같은 경우도 물론 외국도 바젤 3를 완료한 나라도 몇 개 있지만 진행 중인 나라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이 회계제도를 바젤 3 체계로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거를 계속 지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예를 하고 있죠. 유예.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대로 도입했다가는 지금 부도날 그러한 충당금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 금융기관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한마디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이제 한마디로 뭐 장사도 부실화되는 거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러한 그 좀 엄격한 바젤3라는 그 회계제도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젤3 제도에서 한마디로 여기에 그 충당금이나 이런 거를 맞추기 힘들다. 맞추기 힘든 그 금융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다는 거죠. 뭐 업계에 따라서 40%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파장을 우리 문재인 정권 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예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연기를 2월을 시켜요. 딴 때 하자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넘길 상황이 계속 왔습니다. 예. 이제는 그 바젤 3 밑에 있는 IFRS 9부터 계속 다 이제 완전히 시행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금융기관이나 조금 부실한 회사들, 재무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코로나나 이런 거 탓하면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회사들이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이 자산을 매각하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좀 좋은 회사를 거듭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구조조정돼서 직원도 자르고 뭐 땅도 팔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좀 건전성을 회복하죠. 예? 근데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에 다 귀돼서 이런 작업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이제 세금만 바라는 거죠, 세금. 세금으로 이제 우리가 망하면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우린 망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하고 지금 대한항공이 합병을 했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부채가 진짜 자본금의 10배 이상이 더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채, 한마디로 진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걸 살리는 게 그 뭔가 여객선 그런 거에 의한 뭔가 이걸 없애면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럼 이제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세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지. 그러면 이 과연 이 회사들은 뭘 하냐? 세금을 받기 위한 로비만 한다는 거지. 로비. 그래서 지금 로비만 한다는 말이 아주 타다하죠.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 같은 건 아예 내버려 두고 뭐 실적이 나오면 그냥 다 뽑아 먹을 거는 뭐 성과금 같은 걸로 다 뽑아 먹고 그 대신 로비를 잘하자. 자기 선배나 후배 뭐 이런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뭐 어디 여러 가지 그런 그 국가의 관공서나 해당되는 뭐 금융권 그런 데 가서 정치권부터 해서 돈만 빼내려고 그러는 거지. 돈을 빼낸다고. 돈을 빼내기 위해서 로비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돈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뭐 밥을 사주든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로비가 잘 되면 자기네는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이거지. 한마디로 좀비 기업이 되는 거지. 좀비 기업. 당당한 좀비 기업이 되는 거지. 부실은 하나도 안 처리하고 그냥 세금만 먹는 좀비 기업. 이 회사는 뭐 사실은 수익은 안 나고 망한 회사인데 세금으로 버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부도가 그 뇌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리거가. 옛날에 뭐 그 유명하잖아요. IMF 때도 무슨 기업이죠? 그 함보인가요? 함보? 예, 그런 게 다 트리거죠.
그죠? 그래서 참 암담하지만 어쨌든 이 거품은 조금 더 일어날 것 같고 거품의 끝은 이제 이러한 미국의 금리를 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상방향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하시고 반대로 지금은 달러에 투자하거나 현금에 투자해야 되는데 현금이나 달러,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뭔가 쇼부가 날 것 같죠. 30%에서 50%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사두셔야 돼. 사실은. 저 역시도 없는 돈에 뭐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두면은 돈이 되겠더라고.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죠.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좀 재테크의 영역이 보이는 거죠. 단순히 달러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환율이 오르면 그냥 은행 가서 환전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수익이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재테크가 보인다는 거죠.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저같이 그냥 어느 정도만 알아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올릴 만한 섹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엔터 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엔터 쪽이 약간 그 좀, 이 정보주거든요. 거의 정보가 세서 엔터주 쪽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의 이제 뭐죠?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이 디즈니하고 넷플릭스가 경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컨텐츠 제공업자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그 한마디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즈니의 투자가 많아질 거고 넷플릭스는 어차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경쟁 구도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 드라마 제작사나 또는 이제 영화 제작사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좀 그 회사들이 좀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스위트홈이나 이런 것도 웹툰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엄청 인기를 얻죠. 예. 그래서 한국 콘텐츠를 잡기 위해서 이제 두 플랫폼이 그 투자를 해서 이제 직접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터주족이 조금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JP 모건 헬스케어는 이제 초반에 요거 같은 경우 좀 시세를 줄 것 같으니까 아주 쌈박하게 줄 것 같아요. 이제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잘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저기 뭐죠? 저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번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큰 시세를 준 적이 없거든요, 주식이.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죠. 예, 이거를 해야지만 인건비가 줄어들고 어차피 인건비를 안 쓰는 산업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은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또 특히 사람을 쓴다는 게 전염병 문제도 그렇고 점점 더 사람은 이제 쓰지 않는 구조로 산업은 바뀌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뭔가 청소하고 뭔가 치우고 아니면 위험한 뭐 전선 작업이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생산해내고 이런 거는 기계가 확실히 효율이 좋죠. 이 스마트 팩토리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를 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한두 개씩 스마트 팩토리주를 갖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상에도 대시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이제 금융주나 이런 그런 주식들을 잘 취급을 안 하는 이유가 한번 똥을 밟을 확률이 높아서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몇 개 주식들 특히 엔터 주식도 안 했어요 거의. 왜 안 했냐면 이 엔터 주식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사실은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면 또 달라지겠죠. 약간 그 사이즈도 커지고 엔터주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융주는 그래도 올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한 방에 가요, 저런 건. 예. 근데 그렇게 됐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얘기하면서 끝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예측해 보자고요. 그러면 옛날에 휴대폰, 노트북, 그 다음에 데스크탑 PC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현재 나름대로 자리를 찾았지만 이 데스크탑은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하고 노트북 특히 이 휴대폰이 결국은 강자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얘가 제일 그래도 서비스도 많이 하고 뭐 주식 거래부터 모든 것도 요즘은 이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또 이 이동 수단 그리고 거기서 뭐 사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랑 연결된 뭔가 이런 업무도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이 차로다가 지금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뭐 모빌리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자율주행이다. 그러니까 차 안이 사무실이 되는 개념이죠. 사무실. 그러니까 차에서 음악도 듣고 뭐 거기서 모든 웬만한 일을 끝낼 수 있게끔 뭔가 쾌적하고 또 운전도 안 해도 돼 이제는. 예? 뭔가 그러한 이제 차로다가 좀 약간 그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집중 모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집중하고 있죠 차로다가. 그래서 차의 기능은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죠. 거기서 업무도 보게 하고 뭔가 컴퓨터도 다 하고 운전하면서 그러고 뭐 오락프로도 다 보고 뭐 그러면서 집중이 되는 거죠 차에. 이런 흐름이 큰 흐름이 있죠. 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로다가 이제 집중돼 있고 차 다음에 뭐가 올 거냐는 거는 어, 결국 차가 집중이 됐다가 나중에는 어디에 집중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 결국은 이제 이 집에 이런 모든 게 집중이 되겠죠, 집에. 그래서 이제 집이 한마디로 말해서 집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 방공호 뭔가 외부의 적이나 외부의 그런 오염물질을 그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공호 개념으로 벙커 개념 있죠, 벙커. 이런 개념의 집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미국도 이런 벙커 개념의 집이 막 위에는 허름한데 이 밑으로다가 뭐 저장 창고에 뭐 화장실에 뭐 해서 막 그 개미집처럼 밑을 지어놨는데 이 집값이 막 100억 정도 하죠, 100억.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2년 동안은 외부 공기도 이렇게 딱 그 뭐야 오염되지 않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100억 정도에 팔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방공호 사업이 결국은 집이 그러니까 뭔가 요새화되는 거죠, 요새화. 그래서 외부의 침입 이런 걸로 막는 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심해지겠죠. 집 안에서 모든 거를 끝낼 수 있는, 예? 모든 거를 끝낼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컴퓨터 하고 뭐 하면서 사무도 보고 밥도 먹고 뭐든 똥도 넣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이런 그러면서 요새화가 되는 거죠. 또 외부의 침입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좀비들이랑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 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 집이 요새화가 된다. 그리고 요새화가 돼서 이제 결국엔 집에 이런 모든 게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이 고가 집도 나오면서 집의 모든 시스템, 뭐 버튼 하나라도 다 집을 움직이고 예, 그런 집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집은 결국 어디까지 나갈까요? 집의 방향은 어딜까요? 결국? 지금 집을 이제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죠. 부동산. 그죠? 부동산으로 이거를 분류를 하는데 집은 결국엔 동산이 될 거예요. 동산. 그러니까 이게 뭐 제 뇌피셜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집의 동산화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어디 밑에 지방에서 살았는데 여기에 뭐 원자력 발전소나 무슨 생물 세포 연구소가 들어왔어.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럼 불안하죠. 그럼 집이 이렇게 뭐 주로 이게 그 뭔가 집이 도로를 따라 달리는 것보다는 살짝 날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집이 접혀갖고. 엔진이 자체적으로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뭐야, 경상, 뭐, 하여튼 어디 딴 동네로 갔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산도 맑고 좋아. 그럼 여기에 뭐 배수시설하고 이런 것만 딱딱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딱 앉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집이 이제는 뭔가 그 동산의 개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런 걸 미리 사주겠지. 이런 땅을. 그래서 이제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또 여기가 또 뭐 너무 사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집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내 생각엔 집에 이제 동력이 달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집이 동력이 달린다고 생각한다고, 동력. 그래가지고 집이 한마디로 움직인다는 거지. 뭐 도로를 따라 달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떠서 지금 드론 기술도 막 발달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떠서 비행기처럼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달린 집들.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 발전을 하면서 뭐 태양광을 하더라 아니면 동력을 써서 자체 발전을 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그 자신 네트워크로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력이 생기는 거지, 집이. 그래서 이동이 된다는 거지, 이동. 그래서 동산이 된다, 지금. 결국 돈이 많아지고 기술이 집착되면 집은 제 판단에는 집이 움직일 것 같아요. 더 심하면 집이 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집이 동력이 생기면서 집의 모든 기술이 집착이 그러니까 집중이 될 거라고, 집이. 그래서 부자들은 이 집이 정말 뭐 웬만한 항공모함의 기능 같은 걸 다 있고 그러면서 외부의 적도 막을 수 있고 뭔가 이런 기능을 갖고서 요새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미래에 만약에 내가 건축을 한다면 좀 대기업 자동차 회사랑 해서 이런 동력도 달고 집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보안이나 이런 것도 모두 네트워크가 동시에 될 수 있는 뭔가 이 기술이 이 집착된 기술이 모두 다 기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집중된 그러니까 아주 그러한 그 아마 상품이 되겠지 상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가려는 방향은 뭔가에 집중시키려는 거야. 이제 차에 집중을 시켰지만 어차피 차도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 차는 어떻게 보면 좀 대형차가 돼서 집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됐었지만 집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집에 집중. 예. 다른 분야들도 뭐 이런 그런 그 발전시키려는 그런 게 보일 겁니다. 만약 제가 돈이 있다고 해도 저 역시도 집을 우선 이동이 안 되면 이제 요새화를 시키겠죠. 방공호처럼. 외부로 막아들이고 가족을 안전하게 그리고 외부의 오염원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난 나름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뭔가 이러한 요새화를 먼저 시키겠죠. 그건 돈 있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봐요. 요새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추후에 이제 집에 동력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자연의 이런 풀이나 돌 이런 걸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정말 체계화된 뭔가 강철집 아니면 뭔가 날아다니는 전함 같은 집을 가진 사람으로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 이건 이제 엄청난 빈부격차를 예고하는 거죠. 어차피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가는 방향은 전체를 위해서 간다고 이제 말은 포장을 하지만 소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는 항상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잘해야 여기서 여기 하층 구조 아니면 중산층 구조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소수가 부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걸 원하죠. 그죠?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인간의 욕망도 관련 있고 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뭐 1월 3일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잘 정리하시고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그냥 해보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예. 개미 없으신 분은 뭐 빨리 넘기시고요. 그러면 내일 장 끝나고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